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기계학습과 모델링에 대한 얘기로 하죠. 점점 이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학습과 모델링 부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런 그림이 또 하나의 힌트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적용해서 결과를 받아봅니다. 대개 결과를 받아보는 것들은 요약치 아니면 종합 집계 뭐 이런 것들, 서머리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겠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볼 때는 원래 원본 데이터에 출력이 맞느냐를 대조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근데 단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쿼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룰을 기본적으로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머신러닝으로 오면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정답 부분이요. 정답이라고 하면 예컨대 독립변수가 어떻다면 이때 종속변수가 어땠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답변, 정답이라는 게 수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회귀분석 같은 경우 그런 것이죠. 또는 예컨대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놓고 이게 개다, 이게 닭이다, 이게 비행기다 있지 않습니까? 정답을 주고 그리고 룰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류해서 맞춰달라. 뭐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룰을 생성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룰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냐 이런 차이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룰이라는 게 결국 모델이고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변수에 대한 계수값들, 파라미터 또는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감독학습이라고 하면 데이터셋이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컬럼들이 쭉 있는 것이고 이때 특정 컬럼을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너무나 회귀분석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기법의 그 인상을 가진다면 보통 이런 것들을 결과변수, 설명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값일 수도 있고 어떤 분류일 수도 있죠. 예컨대 기존의 고객 데이터와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체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 말겠다. 또는 생체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들 또는 촬영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폐암의 확률이 얼마나 있다. 그래서 직접 기계가 아닌 의사가 직접 보고 예컨대 생검을 한다든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과거의 수많은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계학습, 특히 감독학습에서는 이런 결과 변수 또는 종속 변수 이것들을 보통 타겟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목표 변수 이렇게들 부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감독학습이란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정 변수가 즉 특정 컬럼이죠. 다른 컬럼을 중심으로 한 타겟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때 감독학습이 되고요. 무감독학습이란 여러 변수들, 컬럼 값이 여러 개 있겠죠. 각각 디멘션을 차지하는. 근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거나 특정 변수를 타겟 변수라고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 무감독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무감독 학습이란 관계성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모델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패턴들, 어떤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예컨대 군집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표적으로 무감독 학습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감독 학습의 범위가 아주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예컨대 그런 군집 모델이라든지 또는 어소시에이션 룰 같은 것이요. 어소시에이션 룰이란 이쪽에 쓸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관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베스킨 어널리시스, 장바구니 분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건 뭐냐면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슈퍼마켓에서 지난 5년치의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빵을 살 때 우유를 같이 사가더라. 이런 것들이죠. 수많은 거래가 있지만 그중에 어떤 구매가 있을 때 다른 항목의 구매를 수반하더라. 이것들을 확률적이나 빈도수로 분류를 해서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컨대 묶음 상품, 추천 상품 또는 매장에 진열할 때 이런 데 참조할 수 있죠. 또는 그 군집 같은 경우는 예컨대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요.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예컨대 특정 지역별로, 나이별로, 소득 수준별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올랩 분석입니다. 다차원 분석이니까요. 예컨대 나이별로 지역별로 섞어서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올랩입니다. 올랩. 그런데 일체의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군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종합 패턴을 보려는 것이 이제 군집 분석 같은 것들이죠. 그게 대표적인 무감독 학습인데 최근에 와서는 무감독 학습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넓게 보면 예컨대 GAN 같은 것들이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표 변수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뭔가 모의 실험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또는 자연학습 경우에도 여러분들 혹시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버트나 GPT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들어보셨다면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자연학습을 할 때 일일이 그 소위 그 말뭉치요. 코퍼스라는 말뭉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거해서 거기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채워놓고 그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소셜 네트워크나 이메일이나 신문에 나오는 모든 대화를 넣고 거기서 스스로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앞에 얘기한 그런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자연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들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은 예컨대 AI에 의거한 변호사 소장, 변호사가 쓰지 않고 AI가 소장을 씁니다. 자동 대화 시스템 같은 것들, 챗봇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특정한 규칙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도 말을 넣어주면 거기에다 응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감독 학습,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방식으로 무감독 학습의 영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다음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일부 데이터는 감독 학습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겟 베리어블을 가진 데이터인 반면에 일부는
그렇지 못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 역시 AI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리워드와 퍼니시만 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예컨대 로봇을 주고 어디로 가라? 여기 예컨대 꽃이 있다고 치죠. 로봇한테 꽃 있는 대로 가라? 그냥 가겠죠. 중간에 뭔가 장애물을 놓으면 장애물을 피해 간다. 만약에 일부러 그 이동체 관절에 이 고장을 낸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복구해 가면서 간다. 이런 식으로요. 무언가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감독학습, 무감독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래서 감독학습의 예는 수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리그레션과 범주형 데이터들,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클래시파이어.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예컨대 연체 확률이 높다, 연체율이 낮다. 또는 이것은 A라는 꽃이다, B라는 꽃이다. 사람이다, 개다. 등등을 구별해내는 이런 모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독학습에 속하고요. 무감독학습의 클러스터링, 앞에서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 룰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 이제 와보죠. 모델링이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y = fx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해트 표시, 꽃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정치.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으로 추정되는 모델 fx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이 규칙을 컴퓨터에 넣고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주고 이걸 가지고 룰을 생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본 데이터의 원래 정답, 이렇게 만든 모델에 의해서 추정되는 예측값, 원래의 정답과 예측값 사이의 가격 차이, 이게 에러죠.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차입니다. 그것은 원래 fx와 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측한 모델 사이의 차이이고요. 그 값의 차이가 에러입니다. 근데 에러는 한편에서는 reducible 에러가 있고 irreducible 에러가 있죠. reducible 에러는 variance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줄일수록 좋죠. 하지만 irreducible 에러는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 중에는 모델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델을 아무리 세분화시켜도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오류나 노이즈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그널 대 노이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시그널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노이즈까지 데이터에 모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이즈라는 것들은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측정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예컨대 측정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리듀서블 에러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이 리듀서블 에러는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굳이 줄여나가면 오버피팅이 돼버리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델 경우에도 여러 형식이 있는데 한편 보면 여기 플렉서빌리티와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렇게 기준점을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컨대 여기 지금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면 리스트 스퀘어가 앞에서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즉 리그레션 얘기를 했죠.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본다면 앞에 제가 변수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세해지면 모델이 훼손되니까 너무 오버피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수를 몇 개 뽑아내거나 레귤러라이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서브셋 실렉션이란 예컨대 50개의 독립 변수 중에 중요한 것들,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려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실습에서도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변수의 일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서브셋 실렉션이라고 하고요. 라쏘, 리치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은 변수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regularizations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밑으로 오면 generalized additive 모델 또는 배깅 부스팅, 배깅이나 부스팅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요. 예컨대 데이터가 있다고 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5천 개씩 뽑아가면서 무한 반복하는 형식으로요. 하거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나 또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딥러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쪽에 속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델들은 예측력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설명력이 떨어져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주 복잡한 개수값을 가집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쪽으로 오면 예측력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특정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예컨대 공공성이 강하고 뭐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예측력이 좀 훼손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모델마다 그 요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조건을 달리함에 따라서 수많은 모델을 우리가 생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 이벨루에이션이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모델들을 우리가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죠. 자, 여기 모델 선택과 레귤러리제이션은 앞서 얘기한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변수가 피처가 아주 많을 때 이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일부 변수만 선택한다, 아니면 레귤러리제이션을 한다, 아니면 여기 또 한 가지는 예컨대 DR 같은 게 있네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해서 대표적인 게 예컨대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판별 분석이거나 아니면 PCA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차원 축소 기법에 속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독학습, 무감독학습, 그렇게 분류할 수 없는 다른 몇 가지 것들. 감독학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로 분류에 관련된 것들은 감독학습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KNN이라는 것은 K nearest neighbor, K 최근접 이웃, 또는 베이지안 이론 중에 나이브 베이즈 모델, 서포트 벡터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선형 모델과 관련돼서는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서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란 단어의 빈도수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예컨대 학교가 나오면 예컨대 성적표 이런 것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의 확률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딥러닝을 얘기할 때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리커런트 뉴럴 넷이나 롱 숏텀 메모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감독 학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망 쪽에서는 CNN, RNN 이건 지금 같은 RNN입니다만 이 RNN을 다른 시계열 분석에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자연어 처리에 쓸 수도 있고, 강화학습 중에서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나 펄시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무감독 학습에는 말씀드린 군주파 모델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규칙 역시 그 안에 세부적인 알고리즘 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클러스터링 모델이나 연관 규칙 모델이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자연학습에서 버트 GPT 같은 약자 이런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감독 학습에 속하게 되고 또는 오토 인코더, RBM이라는 것은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솔루션들 이런 쪽의 것들이 무감독 학습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것들이 예컨대 분해를 위한 것들, 판별 분석, PCA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만 이것들은 말하자면 자연계 속성 데이터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치화시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예컨대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컨대 농도나 색상 같은 것들을 수치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실제로 무언가 대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각각의 단어나 이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냥 단어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좀 수치 벡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벡터라이즈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전부 레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강화학습에도 이 감독 무감독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일부의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딥러닝과 AI는 이것들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보다요. 결국 이런 뉴런 인간 신경 세포에서 핵에 포함되어 있는 뉴런을 본다서 이런 것들을 노드, 그래서 실제로는 딥러닝에서도 뉴런이나 노드라는 말을 같이 함께 씁니다만 이런 것들을 각각 노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드들 이들 각각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입력 노드는 입력 데이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데이터의 컬럼이 200개다. 그럼 200개의 노드를 가질 겁니다. 입력 데이터에 대응돼서 입력 노드를 갖죠. 그다음에 아웃풋 노드는 출력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출력을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이요.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남자다 여자다를 출력하겠다면 2개이겠죠. 만약에 여기 직원별로 그 아이덴티파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500명이 등록됐다면 500명이 되겠죠. 500개의 입력 노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히든 노드를 여러 개 두어요. 여러 개 둔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주어진 데이터의 정답에 맞도록 중간에 히든 노드의 변수값, 이 계수값들을 계속 업데이트 나가는 방식,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기법이 이제 적용됐다는 것이죠. 그 기법이라는 것이 결국 최적화의 문제인데 최적화의 기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주고 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가면서 랜덤하게 갔다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백프로페이트 하면서 업데이트 시켜요. 다시 가서 맞춰보고 틀린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때 이 업데이트 시키는 것들이 예컨대 이 히든 노드가 각 레이어마다 만약에 500개가 있다면 500개의 노드에 대한 계수값들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편미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 편미분 행렬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레디언트 값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모델 얘기고,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그 이외 기타 형식으로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딥러닝은 일반 딥러닝과는 좀 다릅니다. 원래 머신러닝의 여러 알고리즘 중에 아티피셜 뉴럴 넷이 있었는데 이때 보통 히든 레이어가 하나 내지 2개였어요. 앞에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입력 노드가 있고 출력 노드가 있는데 중간에 히든 레이어 개수가
4개,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딥러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감독 학습 형태, 무감독 학습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세분화시키면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나열한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습 부분은 들어가고 앞에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보시면 잠깐요. 좀 듣고 싶었는데 빠졌네요. 좀 고쳐야겠네요. 밑에 있는 H8 8번째 시간의 것 H8.zip을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자, H8.zip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그 워킹 디렉토리에 뽑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면 뭐가 있네. 무브에 다운로드에 있는 H8.zip을 뭐였죠? 네, 스파크 세션이었죠.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세션으로 가서 보면 앞서 했던 H5.zip에 이어서 HHzip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H8.zip을 H8. 뭐야? 잠깐만요. H8.zip. 문제가 걸렸어요. 자, 보면 H8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H8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2개의 폴더가 있네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던 자, 이것들 복잡하니까 나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comparison with HQL. 네, 이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로써 보면 H8 압축 해제가 됐죠.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2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A에 대한 것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것 정도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EDA를 보시면 EDA의 지금 리얼티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그대로 지금 다 포함이 됐네요. EDA 리얼티 데이터 2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죠. EDA는 앞에서 봤었습니다만 조금은 그 현실에 좀 부합하게 조금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것도 좀 부지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EDA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모델링 이전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금 임포트했네요. 그런데 임포트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기존에 설치한 것이니까 뭐 진행하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임포트 워닝 같은 것들은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일반 워닝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냥 생략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수행을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너시티인데 시티 데이터가 지금 어디로 있나요? 시티 데이터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려보죠. 잠깐요. 위치가 맞지 않나요? 보면 EDA 메인에 innercity.csv인데 innercity가 아니고 cityrealty.csv네요. 제가 이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지금 부여된 데이터 제가 몇 개를 좀 축약시키고 줄이느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만 city realty 데이터 city realty 그러니까 도시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데이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읽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펜더스에는 펑션이죠. PD니까 PD에 바로 붙은 겁니다. 만약에 오브젝트에 붙으면 메소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지금 CTID 그 다음에 데이아워란 얘기는 이 데이터가 몇 월 며칠자이다 이런 것이겠죠. 가격이 얼마이고 그 해당 부동산에는 방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룸베스가 아마 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 그 다음에 실인가요? 그 다음에 뭐 해변에 임하고 있다 아니다, 조망이 어떻다 등등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지하 공간이 어떻다, 그 다음에 건축 연도가 언제이다, 그 다음에 레노베이션이 됐다 안 됐다,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죠. 우편 번호가 어떻다 등등의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레티튜드, 롱기튜드니까 이런 지역 위치 데이터까지 있는 그런 데이터이네요. 사실 이 데이터는 캐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치대에 가는 그런 캐글 데이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쉐입을 보니까 자, 이 데이터는 로우가 2만 1000개이고 컬럼이 2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인포를 보니까 각각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이터 타입이 이렇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건 숫자 데이터다, 이건 캐릭터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중에 보면 데이 아워가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유니크 값들로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코스트는 0과 1로 돼 있고 그래서 이다 아니다, 해변가이다 아니다 등등이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는 어떻고 등급을 매겨놨네요. 그다음에 컨디션이 어떻고 유니크 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카테고리 값으로 나와야 되지만 전부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요. 예컨대 베스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2만여 건의 데이터가 그런데 컨디션이나 사이트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범주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드가 33, 배드가 33이라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배드를 보면서 4개, 5개는 괜찮은데 33개는 무언가 잘못된 것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룸 배드가 33인 것만 줄여달라. 했더니 그것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 그다음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필드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서 좀 축약시키고 쓰기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 아워를 가지고 이 데이 아워라는 거는 매각 시점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 람다의 x에 0에서 사니까 0, 1, 2, 3이라는 4개의 값만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죠. 그게 y 이어 솔드로 나올 겁니다. 그 y 이어 솔드에 이렇게 4자리 숫자만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요. age sold도 또 새롭게 추가해서 만들었네요. 그랬더니 지금 필드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uplicate를 보니까 0과 25가 지금 duplicate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을 변환시켰네요. pd.categorical 하니까 이제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로 바꿨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숫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룸이 하나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카테고리로 변수로 만들고 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류할 때 그런 숫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이건 이제 통계에서 숫자를 얘기할 때 수치 데이터와 카테고리컬 데이터. 카테고리컬 데이터에는 다시 정리하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데이터와 넌 파라메트릭 데이터. 넌 파라메트릭 데이터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와 오디널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라는 순서가 매겨져 있는 것이죠. 카테고리는 순서는 매길 수 없지만 종류를 달리하는 것. 근데 여기 지금 펜더스의 카테고리컬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예컨대 사이트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꾼 것들이 카테고리로 나왔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한 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번엔 디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바꿔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X, Y 축이 지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퀀타일로 보면 퀀타일의 2, 4분위 값, 3, 4분위 값, Q3-Q1 하니까 Q3-Q1 중간에 50%가 어떤 범위 내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룸이나 룸 베든이에요. 그래서 0에서 맥스 33까지인데 Q3, Q1 놓고 그 범위의 값들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등등으로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Q3-Q1 범위 밖에 있는 것들 1.5 이것은 그 박스 플러스 그대로 이용했네요. 또는 말하자면 어떤 도메인에서 아웃라이어를 판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팅하는 것들 등등으로 해서 전체를 지금 나눴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이들 각각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어도 몇 달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여러 분석하는 그런 작업의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보다는 사실은 이 업무의 내용과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세부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기법상의 것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아웃라이어가 500개이고 등등으로 볼 수 있네요. 물론 지금 아웃라이어는 각각의 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히트맵이라는 걸 통해서 혹시 누락되어 있는 또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스로 봐서 자, 이제는 데이터상의 정확성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박스 플롯 우리 얘기했던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 플롯은 지금 SN인 것으로 봐서 C본 라이브러리, C본은 매트플립 위에서 동작하는 시각화 도구인데 그걸 통해서 예컨대 룸 베드에 대해서 그리고 룸 베드의 박스 플롯과 디스턴스 플롯 등등으로 지금 플러팅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포를 지금 보는 것이죠. 이 분포를 보는 건 어떻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 눌러봐서는 이게 스큐니스가 오른쪽이 롱테일로 되어 있고 되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롱테일의 범위 정도 이런 것들은 스큐니스죠. 스큐니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모멘트 디그리 2로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즉 스큐니스나 코토시스는 모두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외곽으로 퍼져 있는지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긴지 등을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네요. 코스트가 0인 것의 개수는 21,000개인데 코스트가 1인 것이 지금 160개다. 이런 것이죠. 아마도 0은 해변에 연해 있지 않은 것이고 1번 카테고리는 아마 해변가에 있는 집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이 데이터는 캐글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고 캐글을 찾아보면 그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데이터의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해 나가면서 주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업무는 아니니까 대략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그 기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뭐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플러팅인데 이 플러팅도 예컨대 여기서 지금 팩터 플롯이라고 해서 팩터는 카테고리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SN은 제가 지금 그냥 지나쳤는데 C본을 임포트 C본에서 SN으로 잡았을 거거든요. C본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으로 봐서는 C본은 매트플립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지만 C본이 제시하는 것은 훨씬 더 그림이 좀 예쁜 그림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카테고리컬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범주형 데이터로 바꾼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분석해놓은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퀄리티에 관련해서도 퀄리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팩터 플롯인데 틱 레벨은 이 밑에 눈금 이걸 틱이라고 하고요. 그 레벨을 지금 조정해 나가면서 지금 그림을 보는 것이죠. 이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는 다릅니다. 막대 그래프는 X축이 카테고리컬 변수인데 히스토그램은 연속 변수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스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별량 분석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많이 쓰는 것들인데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관계성을 보는 것. 1차적인 관계성은 예컨대 상관계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코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스피어만, 그러니까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스피어만, 카테고리컬 상관계수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수치값을 중심으로 한 상관계수입니다. 스피어만은 카테고리컬 변수를 기준으로 하는 상관계수입니다. 켄달은 오디널 순서값을 가진 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관계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 x 15의 15인치 15인치의 박스 로봇의 히트맵으로 분석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상관계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축과 Y축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그림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CID죠.
CID가 있고 CID가 있습니다. 프라이스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룸베드가 있고 룸베드가 있어요. 즉 뭐냐면 X축에 차례대로 카테고리가 있고 Y축에 카테고리가 있고 이들 사이. 예컨대 이 셀 0.27은 셀 메저와 그리고 러트 메저 사이의 상관계수를 얘기합니다. 특정 셀은 이 변수와 이 변수의 상관계수죠. 그래서 이 숫자는 여기 이 대각선은 1이 잡혀 있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신과 자신은 상관계수가 1일 거고요. 따라서 이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은 서로 대칭 관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X축, Y축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트맵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숫자는 높은 값은 짙은 색으로, 상관성이 낮은 것은 옅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각각 고유한 예컨대 뭐 바이올린 플러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는 히트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은 거의 상관성이 없는 반면에 이런 변수는 상관성이 꽤 높죠. 보통 뭐 경우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0.5만 넘어가도 상관성이 꽤 높은 편이라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1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이니까 이건 차치해 놓고라도 0.67이 넘어가면 대단히 상관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때 변수와 변수의 상관성이 높다면 이것들을 독립변수인 것처럼 IID 어썸션이니까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상관성이 높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취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상관계수를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플러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례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EDA입니다만 요 앞에서 봤던 EDA, 펜더스를 우리가 볼 때 EDA는 중복체를 제거하고 뭐 이런 작업이었다면 여기서는 데이터의 모습을 보고 데이터 간의 변수 간의 상관성을 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해를 위한 것, 앞에 부분은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것들,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이런 측면의 EDA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포된 것들 중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요거 올려보죠. 이게 이렇게 됐군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EDL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그러니까 이 스파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델링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마지막으로 그 리그레션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는 그게 마치는 대로 그 스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